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한 청년 장교는 을사늑약에 서명을 한 이른바 을사오족의 집을 차례로 찾아다녔습니다.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태, 을사오족집을 나오내라! 그러나 굳건히 걸어잠긴 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 그는 절망 속에 순국의 길을 선택합니다. 가족들이 뛰어들어와 목숨을 살렸지만 독약은 이미 몸에 퍼졌고 이 일로 오른쪽 시신경이 완전히 손상되고 맙니다. 어차피 외적의 만행으로 나라를 빼앗기게 된 세상 어찌 바라볼 수 있을까? 이 상처를 평생 기억하며 이 애꾸 눈으로 세상을 흘겨보며 살자. 상하이 독립운동의 고실점 예관 신규식은 이렇게 우리 독립운동사 한가운데로 등장합니다. 신규식 선생의 삶은 조국 광복과 민족혁명을 향한 열망에 오롯이 닿아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출생한 그는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총명하여 같은 가문 출신인 신채호, 신배구 등과 함께 산동삼재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일찍부터 신학문을 받아들이고 훗날 애국계몽운동과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소년 의병단을 조직하는 등 어려서부터 항일 의지를 실행하며 성장한 그는 결혼 후 신학문의 뜻을 품고 상경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학문에만 몰두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극에 달하자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적극 활동하며 만민공동회에 참여합니다. 군사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던 그는 대한제국의 육군 장교 양성기관인 육군무관학교가 다시 설치되자 무관의 길을 선택합니다. 신규식 선생은 그 누구보다 뜨거운 심장을 가진 무관이었습니다.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자 지방 군대에 연락하여 동지들과 의병을 준비하고 소대원들과 함께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일제의 일방적인 군대 해산에 반발하여 소대원들과 함께 저항해보지만 소용이 없었고 급기야 군복을 벗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교육 후국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고향에 학교를 설립하고 문중 청년들이 신식 교육을 받도록 지원해왔던 그는 중동야학교 교장직을 맡아 그 어느 때보다 교육에 힘을 쏟습니다. 아울러 군대 퇴직 동료들과 함께 황성광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 전문지를 창간하여 실업과 공업을 일으켜 나라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경술국치를 전후로 일제의 감시가 삼엄해지면서 독립운동의 한계를 느낀 신규식 선생은 1911년 10월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시작되자 서울을 떠나 중국으로 향합니다. 그가 남긴 시집 아몽루에는 그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동아시아 혁명의 도시 상하이에 도착한 그는 중국 혁명파 인사들과 함께 신해혁명에 참여합니다. 또한 중국 동맹회에 가입하여 군자금을 기부하고 서신과 한시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합니다.
이처럼 헌신적인 활동으로 순원을 비롯한 중국 혁명 지도자로부터 조국 독립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 기반을 마련합니다. 혁명이 성공하고 중화민국이 수립되자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선생이 있는 상하이로 모여들었습니다. 선생은 이들을 규합하여 상하이 최초의 한국인 독립운동 단체인 동제사를 조직합니다. 또한 동제사의 교육기관으로 박달학원을 설립하여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독립운동의 중추가 될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유럽과 미국, 중국 내 각급 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선합니다. 이 같은 선생의 쉼없는 노력으로 상하이는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됩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한 선생은 독립운동에 속도를 냅니다. 신규식 선생을 비롯한 14명의 독립운동가들은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선언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독립선언문으로 평가되며 1919년에 나온 여러 독립선언서들의 마중물이 됩니다. 아울러 김규식으로 하여금 열강의 원조를 요청하는 독립청원서를 들고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게 하고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서가 작성 발표되도록 지원합니다. 28 독립선언서는 대규모 항일 독립운동인 3.1운동과 3.1 독립선언서로 이어지고 선생을 포함한 39명의 독립운동가들은 무호 독립선언을 작성하여 발표합니다. 이렇게 일어난 독립선언 운동으로 급기야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에 이릅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상하이 남창로의 허름한 2층 집. 선생이 살았던 이 집에서 몇 걸음 거리에 있는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선생은 임시정부에서 법무총장과 국무총리 서리 겸 외무총장을 역임하고 진단이라는 이름의 잡지를 발행하여 임시정부의 활동과 한국 독립운동 상황을 국내는 물론 세계 주요 국가에 널리 알립니다. 또한 임시정부 대표로 광둥호법 정부를 공식 방문하여 순원으로부터 우리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승인받고 원조를 약속받습니다. 그러나 선생의 뜻과는 달리 1921년 4월 이후 임시정부는 혼란에 빠져듭니다. 오래도록 지속됐던 내부 분열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이 일로 선생은 병석에 눕게 되고 독립운동가들의 분열을 꾸짖으며 25일간 단식한 끝에 43세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선생의 죽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는 결심의 실천이었습니다. 신규식 선생은 문무를 겸비한 선각자로서 뛰어난 사상가이자 교육자였고 실업인이자 언론인이었습니다. 또한 한시의 대가였으며 종교가 서예가인 동시에 고매한 인격자로서 우리 민족이 본받아야 할 빛나는 선각자였습니다.